부산행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진행을 맡고 있는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언제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부산의 자랑 그리고 이제는 국정감사 스타가 되신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98 부산행이 낳은 라이징 스타 부산시의회를 지켜주고 계신 부산 금정의 박인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기대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예고만 내보냈는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반응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을 무찌르는데 최선봉에 서셨던 아주 인상적인 경기도 국감을 보여주셨던 저희 이제 이해식 의원님, 서울 강동의 이해식 의원님입니다. 네, 이해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저희가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녹화 방송으로 토요일에 방송을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새날에 메이저에 합류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저희 이제 박재호 의원님, 박인영 의원님 또 활약해 주신 덕분이고,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드디어 조회수 5만 회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새날에서 평가를 해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입니다. 수요일 3시에 생방송으로 매주 화려한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약하고 계시고 동시에 얼마 전 이제 국감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해식 의원님 모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근데 그 캠프는 해체됐고요. 네. 그렇네요. 당 대선 캠프가 이제 아직 출범하기 전이고요. 그렇죠. 조금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팩트 체크를 당할 줄은 몰랐네요. 역시 일타 강사. 그렇네요. 오늘 좀 제가 지금 긴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새로 좀 캠프가 조만간 꾸려지겠죠, 의원님?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11월 초 정도에는 꾸려지지 않나 뭐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국감 끝나고 나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도지사직 사퇴를 하고 그렇죠. 예. 그 뒤에 이제 꾸려지는 걸로. 그래서 이제 뭐 이낙연 대표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네. 또 저쪽 이제 후보도 어떻게 어느 정도 정해질 무렵에 그렇죠. 네네네. 뭐 캠프가 네. 되겠나 합니다. 11월 초에.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우리 이해식 의원님께서 중직을 맡으시면 맞습니다. 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캠프에서 있었던 분들은 조금 이선 후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네. 그 원칙은 아닐 텐데, 뭐 그래서 캠프의 중책을 맡는다 이런 것은 네. 뭐 전혀 그런 전제가 없습니다. 그럼 조금 한가해지시면 자주 출연하실 수가 있겠네요. 좋죠. 알겠습니다. 고정을. 고정 좋습니다. 네. 혹시 박재호 의원님은 이해식 의원님이랑 전에 뭐 이렇게 따로 특별한 좀 인연이 있으신 게 뭐 우리 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저도 네. 좀 오래 있었으니까 네네네. 뭐 자주 보고 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행안위를 하면서 예. 행정안전위원회를 하면서 좀 같이 이제 행안위 하시죠. 예. 급속히 친해져서 아주 좋아하는 후배죠. 지난번 2020년도 전당대회 이낙연 그 대표님 우리 선출할 때 예. 그때 박주민 의원, 김부겸 의원 이렇게 출마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김부겸 의원을 도우면서 그렇죠. 네. 그때 아주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뭐 잘 아시지만 그때는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 그때 뭐 대선 후보로서도 거의 30% 이상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던 네. 상태였기 때문에 뭐 대표는 당연히 이낙연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던 때인데 그 얘기는 결국 김부겸 후보는 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의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예식원도 또 왔어요. 그때 진짜 열심히 네. 제가 기자가 전화 와서 누구를 돕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 말해버렸죠. 왜냐하면은 네. 뭐 이렇게 이쪽에도 전화 오고 저쪽에서 도와달라 그러고 네네네. 계속 이렇게 빼고 그러면은 뭐 이중 플레이 한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빨리 그래서 그냥 된다. 빨리 정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김부겸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근데 사실 뭐 제가 직접적인 그런 큰 활동을 한 건 아닌데 무슨 열심히 우리 했어요. 박재호 의원님이 뭐 다 하셨지만 열심히 하셨어요. 김부겸이 맺어줘 아름다운 인연.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김부겸
저 총리님하고 이 박재원님 같은 경우 이제 부개미 이게 부개미. 예, 편하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이해식 의원님도 좀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나요? 김부겸 선배한테요. 김부겸 선배. 저는 그냥 형님 그러죠. 형님이라고. 네, 저도 하시는군요. 30년 넘었기 네. 때문에 관계가. 저도 사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저 형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편하게 앞으로 네. 형님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부산 사나이시기 때문에 이게 원래 떨어져 보신 분들은 약간 폼이 넓어요. 형님 아니고 부산 스타일로 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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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님 불러요. 제가 이제 형님 합니다, 제가. 행님. 네, 그때부터. 오늘 저희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이시 의원님도 좀 이제 원래 마산입니다. 마산. 맞아요. 부산. 마산에서 마산. 쭉 학창 시절을 마산에서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어난 데는 또 전남 보성이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 직장 때문에 그래. 경남 진해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네. 초중 고등학교는 이제 고등학교는 저기 마산에서. 마산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이 나온 김에 네. 저희 이제 598 부산행의 특별 서비스가 저희가 또 나와주신 게스트분들한테 뭐 출연료를 챙겨드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도와주시는 그 어떤 축하의 선물로 네. 프로필만큼은 저희가 온 유튜브에서 제일 화려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방진 프로필 들어갑니다. 자, 성명 이해식, 전라남도 보성 출신, 1963년생, 현재 나이 59세 되겠습니다. 직업 국회의원이고요. 자, 보성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는 모두 말씀하신 대로 경남 마산에서 다닌 오리지널 마산 남자입니다. 그 대학은 이제 서울로 가셔가지고 서강대 철학과 학사를 마치셨고요.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1995년에 제2대 강동 구의회에 구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최연소 구의원이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박재원님은 참 겪어보기 힘든 첫 큐의 당선. 네, 이렇게 됐고요. 맨날 놀리는데. 다시 98년 서울시 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 뒤로 2번 연속 재선을 하셨습니다. 우리 방송은 잘 안 맞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부산에는 말이죠. 저희가 낙산 전문입니다. 저희 부산 쪽은 최소한 2번은 떨어져야 너 이제 정치할 만하다. 요런데 저도 한 번 떨어졌습니다. 네네. 한번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자, 열린우리당 의장 비서실 차장, 서울시당 사무처장 등의 요직을 거쳐서 2008년에 보궐선거를 거쳐 서울시 강동구청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 직전에 떨어지셨던 거죠? 그 직전은 아니고 네. 2004년도에도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아. 구청장 보궐선거. 구청장 보궐선거. 네, 그래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가서 떨어졌죠. 그러셨군요. 이게 보궐선거는 저희가 0.5로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선이 되셨고요. 이때도 그래서 최연소 구청장이 네. 되셨고, 그리고 나서 2014년까지 강동구청장만 내리 3선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구청장을 마친 뒤에 2018년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해찬 대표 하면 또 우리 어떻게 하면 선거에 지냐? 이 명언의 주인공이겠습니까? 아주 명언을 남기시네. 네. 이해찬 대표 시절에 민주당 대변인으로 발탁돼서 이제 2년간 활약을 하셨고 2020년에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구 의뢰 출마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박재원 행님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호남에서 태어나서 영남에서 자란 남자. 최연소 구의원, 최연소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그야말로 기초부터 다져 올라간 풀뿌리 정치의 산 증인.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활약하고 있는 진짜 대장동 1타 강사. 국민의힘에 사자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대장동 1타 강사.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후. 환영합니다, 의원님. 거의 뭐 까발기는 듯한 느낌. 해드릴 게 없었어요. 출연료 대신이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뭐 댓글창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정정만님께서 이해식 의원님 화이팅 하셨고요. 네. JSC님께서 최연소라는 데에 꽂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김세재님도 박재호 의원님 짱 이렇게 깨평 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분들께서 좀 환영을 해주고 계신데 아마도 이번 국정감사 때 그 활약하신 장면들을 보시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 뭐 이제 국정감사 처음은 아니시지만 이번에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 그리고 어제 이제 서울시 국정감사까지 쭉 하시면서 어떤 느끼셨던 거 뭐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그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라는 게 어떤 정책 국감이 되기보다는 정쟁 국감이 될 거다. 물론 뭐 예상은 충분히 했었는데 사실 뭐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뭐 보셨습니다만은 뭐 김용판 의원이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돈다발 사진 같은 걸 제시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 돈을 받았다. 그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뭐 그런 거라든지 서범수 의원이 김부모 그 씨의 네. 그 육성 그 녹음을 이렇게 마이크에 갖다 대고 튼다든지 이런 네네네.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품격을 지키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건데 사실 너무 좀 이렇게 이 정쟁 중심으로 그렇게 국정감사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걸 보고 약간 그 회의도 들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거칠게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뭐 그런 과정에서 좀 쌈딱이 돼 간다는 그런 느낌 이런 거 원래 그런 걸 신사인데. 받으면서 원래 신사예요? 신사.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아니 목소리. 싸움도 신사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싸움도 신사적으로. 굉장히 아나운서 톤으로 네네. 정확하게 조지시더라고요.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원고도 없이 질의를 하시는데 비문도 하나 없이 그 내용을 착착 맞아. 일목요연하게 아, 정리해 진짜. 주시는데 의원님의 아마 영상을 찾아보시면 대장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 될 것이다 그렇군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오늘 그 만나뵌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들이 이 밖으로 유권자들한테 보여지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해식 의원님이 이제 요 앞에서 이제 차에서 딱 내리시는데 뭐 헌칠하셔가지고 헌칠하고 행성하고. 저런 게 이제 국회의원 되는 느낌이구나라고 느꼈고 그렇진 않아요. 네, 제가 이제 근데 이게 오늘 박정형님하고 이제 분위기가- 같이 타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약간 형님 수분하고 그렇죠. 두 분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긴 하세요. 근데 국회의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아, 모여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다양한 그래야지. 민의를 대변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해관에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자주 만나 그러면은 네, 아주 뭐 된장찌개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주 만나 뵙는 걸로.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 국감에서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잘 방어를 하셔서 이재명의 어떤 동무대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거는 물론 이제 민주당 그 지지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기쁜 일인데 동시에 저 개인적으로 기뻤던 일은 우리 재호 형님이 말이죠. 떴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죠? 네, 저도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행안위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박재우 의원님 그 질의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그래도 서울 생활 많이 했을 텐데 경상도 사투리를 그냥 진하게. 그냥 하나도 이렇게 하나도 흔들림 없이. 바로 그냥 오리지널로 팍팍 써버리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마산 출신도 똑같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순수하게 오리지널로 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주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또 사람들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네. 그런 방식으로 감동을 주면서 맞아요. 얘기하는가. 네. 이게 결국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 행정부를 질타하는 거거든요. 경찰에 대한 질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질타를 하는데 아주 그냥 마음을 울리면서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주 너무 참 놀랬고 뭐 평소부터 존경했지만 더 존경하는 저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598 부산행을 준비를 하면서 뭐 박인영 의원님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온 걸 제가 좀 찾아보고 박재호 의원님 나온 그 형님 나온 영상도 찾아봤는데 조회수가 보통 이제 박재호 형님이 나오시면 500회. 굉장히 슬프다. 소박한 그 조회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유명하지 않은 아이돌 팬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국정감사 영상은 조회수가 막 40만 회 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 조회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저는 잘 알잖아요 의원님은. 네.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약간 울컥했어요. 맞아요.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해줬으면 얘기를 네, 내 마음을 네. 대신해주는 것 같은 내 마음을 대신해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느 느낌을 쪽도 받았어요. 치우치지 않으려고 네. 노력하고 뭐 이런 게 좀 이제 평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부산 지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도 있다, 이런 마음도 있다 이래서 네네네네. 양쪽을 좀
하물이면서 우리가 잘하자 이런 어. 이야기였죠.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 경기도 국감에 대한 뭐 민주당의 완승 이걸 평가를 할 때 꼭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이제 전략적 승리였다라는 평가가 그렇죠. 있습니다. 뭐 이제 상대방이 워낙 전략을 엉망으로 세우고 나온 것도 있었지만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 잡았다라고 지금 평론가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증인 채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들을 짚었다.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행안위의 그 민주당 간사를 네. 맡은 우리 행님이 아니 증인을 처음에는 저쪽에서 한 50명 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인 신청은 간사간 협의에 의해서 네. 결정을 하는데 한 50명 떼거지로 막 그냥 말하자면 뭐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다 그냥? 뭐 전부 다 그냥 아. 총망라해서 넣었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말하자면 막아내는 막아내는 아주 최선봉을 하셨죠. 그 원래 간사가 제일 간사님이. 중요한 업무죠, 그게.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사실. 예. 막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겠다고 치는 거 말이죠. 뭘 막아내.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아주 주요한 주요한 인사들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한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거 받아주려면 너네는 그렇죠. 이 사람을 받아줘야 돼. 그렇죠. 피장파장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기보다는 네네네. 어떤 면에서는 저기도 거부하고 우리도 거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대1로 그냥 없어지는 게 그런 전략을 딱 짜고 이제 접근을 한 게 우리 박지원 그런 것도 간사님. 있고 우리는 사실로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어떤 정인이 나오더라도 네. 근데 정인이라는 게 나와서 저 국감에서 잘못하면 그 사람 또 처벌을 받지만 지금 대선 와중에 잘하면 정쟁의 도구가 되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뭐 저 윤석열이 쪽이나 이런 사람 막 이었죠. 이어서 네네. 이제 나중에 서로가 몸밖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는데 저희들 좀 안타까운 거는 국정감사에서 몇 분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쪽도 거부하고 이래서 우리가 서로가 못하게 됐던 생각이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사실 의원단이 상임위원들의 어떤 질의 순서를 짤 때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누가 성공을 할 것이냐. 누가 이게 선빵을 칠 거냐 요건데 저희가 보니까 이해식 의원님이 선빵을 맞추셨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가 공교롭게 1번 타자가 됐는데 사실 그 이전 직전 국감이 부산시 국감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전남 나눴죠. 나눠 가지고 그 전남 국감하고 부산 국감을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말번이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좀 올라간 거예요. 부산 국감에서. 그래서 다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서게 된 거죠, 순서가. 사실은 이렇게. 의원님들 양해도 구해야 되고 이게 순서 바꾸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는 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질의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 간사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일타로 해라. 일타 강사잖아요. 일타 강사니까 이쪽 사는 게 좋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기선제압 이런 것을 사실 생각한 건데 제가 질의를 두 꼭지를 준비를 했어요. 네. 하나는 대장동 일타 강사고. 첫째 꼭지는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개발인가라고 하는 어떤 핵심, 그 결합 개발 방식, 우선주 방식,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딱 한번 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죠. 두 번째 질문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해서 그때 2012년, 대장동 대출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었는데 덮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대장 PFB인데 PFB 이강길이 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그 많은 1,155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받을 때 알선한 사람이 그 박연호 부산저축회장의 조카예요. 조우영이라고. 불법 브로커를 한 거죠. 근데 그 조우영을 김만배가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 그 저기 박영수가 참모를. 그리고 이제 그 2015년도에 그게 불거져 가지고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됐을 때 그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박영수 특검을 조우영이가 변호사로 선임합니다. 그 변호사로 선임할 때 김만배가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잘못 말했는데 변호사 소개를 김만배가 그때 한 거예요. 그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그때 당시 중수부 이 이과장은 너무나 친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덮은 그렇죠. 이유를. 예? 그 그래갖고 당시에 조우영이가 8억인가를 이제 그걸 대출해주면서 돈을 받았는데 네. 어느 수수료 날- 명목으로 받아갔죠. 어느 날 참고인이 돼버렸어요. 그 범죄자가 그렇게 피고인이 아니고 참고인이 돼버린 수사도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하고 그냥 그냥 네. 덮은 거죠. 이제 아. 그 부분을 딱 제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질의를 하면서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이 네. 답변을 조금 길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넘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그 주인공은 제가 아니니까 네네네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니까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아. 네, 그렇게 시간을 드린 거죠. 아니 그날 못하신 그래서 거는 어쨌든 선빵은 네. 물론 이제 추가 질의에서 했습니다. 아, 네네네네. 추가 질의에서 했는데 어. 선빵을 이렇게 때린다는 것은 좀 빗나갔지만은 아니 잘하셨어요. 아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찰청 상대 질의가 굉장히 좀 그렇죠. 화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처음에 그랬죠. 그게 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었다. 이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아니 저 국민들은 일반적인 삶에서 네.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진짜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데 네. 우리가 자꾸만 이제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어 정파적으로 놀다 보면 그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 이념 대결 뭐 소위 말해서 진영 대결만 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안타까워서 네.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날 했는데 음. 그게 뭐 우연한 계기에 저도 사실로는 유튜브가 몇만을 어떻게 찍고 이런 걸 모릅니다. 저는 진짜 몰라요. 40만을 지금 넘겼습니다. 비서가 네, 전화가 이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 박재호 의원님이 그걸 겨냥하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말씀 못했어요. 아, 그렇죠. 전혀 네네. 그런 전제 없이 정말 가슴에 우러나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옆에서 듣고 그냥 감동받. 그날 맞다. 그날. 그래서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야 떴다. 촉이 온 거죠. 촉이 이제. 왔어. 촉이 온 거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쩔지 몰랐어. 떴다. 아, 지금 딱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심지어 조혜진님 같은 경우는 박재호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부산 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이 관광산업을 위해서 부산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또 일조하셨다. 그리고 그 댓글을 보면 그 네.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뭐 속 시원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하다, 울컥하다, 따뜻하다. 든든하다 이렇게 되게 마음으로 그런 받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속 시원한 게 아니고 아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말해주는 국회의원도 있구나. 내 마음을 저렇게 알아주는 국회의원 이런 느낌이었고 두 분의 또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해식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 대장동의 이제 요체가 뭔지 네. 알죠. 한눈에 알아요. 일단 그걸 알고 나서 이걸 접근하면 훨씬 쉽거든요. 해주시고 여기는 마음을 그래서 아주 밸런스가 좋다. 오늘 부산행도 밸런스가 좋다. 감사합니다. 그런 멘트를 저 대신 해주시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오늘은 편하네요. 이런 포지션으로 지금 오늘은 그 두 분의 팬클럽 1호의 포지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 나온 김에 그 일타 강사를 모셔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많은 보도가 나오고 말만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게 무슨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국감장에서 정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대장동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 네. 요체를 좀 짚어주신다면? 뭐 제가 일타 강사까지는 안 되고 근데, 제가 뭐 첫 질의 때 하려고 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장동 개발을 이해하려면 성남시가 어떤 데인가라는 성남시. 것을 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60년대 70년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할 때 다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서울로 올라오면서 워낙 서울의 인구 증가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주택 공급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네네. 다 이렇게 판잣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개발을 하면서 판잣집에 사는 서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쫓아보내잖아요.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계획적으로 성남 대단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철거민들을 다 성남으로 보냈습니다. 청계천이나 이런 데 사시던 분들을 다 트럭에 다 세워가지고 그렇죠. 뭐 쫓아내듯이. 네, 그래가지고 그랬던. 아주 싼 값에 토지 분양을
이렇게 예,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 부동산에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전매를 하고 이런 게 때문에 그게 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분양가를 올리면서 거기에 있던 도시의 빈민들 아닙니까? 돈이 그렇죠.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네. 그냥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광주 그게 대단지 사건.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게 아마 71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흑수저. 그 본인 말씀에 빌리면 무수저. 이런 분들이 대거 모인 게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성남 그 구도심에는 주거 여건이 지금도 열악해요. 되게 열악하고 공원 하나 없는데요. 근데 성남시는 반면에 분당이라는 천당후에 분당이라는 그런 개발이 된 곳도 있고 그렇죠. 또 강남에서 부자들이 와가지고 아주 넓은 거의 100평 가까운 그런 평수에 사는 그 판교라는 데도 그렇죠. 개발이 됐고 그래서 성남시장이 딱 됐는데 보니까 분당도 있고 판교도 있고 한쪽은 공원 하나 없고 이렇게 아주 극심한 불균형 극심한 소득 격차 그런 소득 격차로 인한 각종 격차 이런 것을 보고 반드시 이 구도심 신흥동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1공약이었어요.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 공원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였는데 네. 공공개발을 통해 가지고 대장지구의 개발 이익을 서로 쉐어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돈이 남으면 그걸 이제 구도심에 같이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공공개발하면 택시해서 네. 분양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에서 계속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당시 뭐 다 보셨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시의회에서 반대하고 2009년도에 이명박 시장이 민간하고 경쟁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LH 이지송 사장이 공공개발을 포기를 하잖아요. 네. 당시에 성남시의 국회의원 그게 2010년 신영수 네.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공영개발 포기하라고 이지송 사장한테 압력 놓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2010년도 와가지고 그 LH가 포기를 하고 네. 그 이후로 4년 동안 계속 성남시의회에서 공영개발 포기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민관 합작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생기는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서 성남 1공단에 공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한 게 거죠. 이제 성남 1공단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성남 그것도 17,000평입니다. 그 우리 부산의 LCT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작은 규모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CT 부지에다가 공원을 짓는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LCT 부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LCT LCT 규모하고 거의 맞먹는, 조금 모자라지만은 17,000평의 그런 성남시의 구도심 신흥동에 공원을 만들어 줌으로써 말하자면 이런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 계속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공정성 이런 것을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에서 구현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면 네. 1공단 자체에서 예. 원래는 그게 오피스텔하고 뭐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이 계획이 돼 있었대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마저도 너무 못한다. 우리가 산다. 강제적으로 어찌 보면 그 도시계획을 짜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로는 이제 좀 이래 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는 사회주의자고 빨갱이죠. 공산주의자죠. 우리 걸 뺏어가지고. 왜 내가 간 걸 뺐더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었죠. 그렇지만 맞습니다. 국가 전체를 시 전체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뜻에서 이제 이것을 취소시키고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남시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모라토리움 선언한다 할 정도였으니까 이런 이제 합작 개발을 생각을 그 한 거죠. 부분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2021년에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2010년, 11년, 12년 때에 성남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까먹어버리고 10년 지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보면 되죠. 나는 고정금리를 해서 내 것만 딱 받아가겠다. 그렇죠. 이랬는데 금리가 변동돼서 막 올라가면 저는 빚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면 이걸 보지만 그것까지 다 해락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거다는 거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저는 이제 이현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다른 동네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 거기서 이제 환수를 하더라도 투자를 다시 그 지역에 하는 방식으로 이제 뭐 도로를 내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그게 해당
그 개발을 한 지역에 다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골고루 안 나눠지는데 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대장지구에서 난 거를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좀 유익하다 이런 맥락이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 대장동 개발의 이제 핵심이 그 결합 개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장지구에서는 택지 개발을 하고 신흥동에서는 공원을 만드는 거를 한 사업으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공원은 다 이렇게 공비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공원 만드는데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택지 개발을 하면은 수익이 생기는 돈이 거니까 나오니까. 이것을 공공에서 환수를 해가지고 공원 짓는데 쓰는 이제 네. 그런 결합 개발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남 신흥동에서 만드는 공원을 네네. 통상적인 기부 체납이다. 말하자면 대장지구에서 하는 그 기부 체납하고 똑같은 거다. 그렇게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이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경실련에도 제가 그게 그렇게 아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경실련도 저는 오늘 잘못된 거죠.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제시를 하면서 대장지구의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여주면서 네. 여기도 공원, 학교, 네. 도로 들어가죠. 다 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게 비율이 면적 기준으로 53.6%다. 보통의 도시개발에서 48% 정도가 평균인데 이 대장지구 내만 53.6%고 평균보다 높은 이것과는 별도로 거죠. 별도로 2,761억의 네네. 공원과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린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강남 쪽에 음마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온 거를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뭐 강북구나 뭐 이제 이런 뭐 은평구나 이런 쪽에다가 공원을 지어주는 사업에 투자를 한 그런 셈인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그 서울시에서 그런 걸 시행했으면 서울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모델을 보여준 거죠, 이제. 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뭐 그냥 빼뜨린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개발 사업들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이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것도 형편이 좋은 지역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난리가 나겠죠, 어려운 그러면. 지역에다가 네.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정책 결정권자가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 뺏어간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또 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가 목소리가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결정을 하는 공무원들도 다 웬만한 지역에 살고 사실은 정치인들도 웬만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지역의 목소리는 사실은 정책 결정에 반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은 이걸 아는 거죠. 꼭 해주고 싶은 거죠. 본인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성사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게 정치하는 사람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공정성을 기하는 게 그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구도심에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그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저는 실천한 거다. 네, 이렇게 하지만 생각합니다. 평당 예산만으로 이 살림만으로 이거를 다 하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제 묘안을 내고 남들이 한 번도 안 해봤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거를 만일 민간 개발을 했으면은 수익을 다 통째로 넘겨줘야 되니까 그렇죠. 성남 1공단의 공원이 물 건너가잖아요. 그럼 못 짓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아마 공원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국민의힘도 다 알아요.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또 우리 당 후보는 어쨌든 하면 한다. 네. 밀어붙이더라. 이것 때문에 인기가 있던 걸 자기들이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는 방법이 국민들한테 이게 이제 지금 엄청난 일확천금을 벌였다고 언론과 합작을 해서 이제 또 사실로 이제 땅 아파트값 오르고 분양 오르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버니까 이걸 엮어서 네가 도둑질 했지 않았느냐 사진에 짰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본인들도 저기 저래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해식 의원님 그 국감 그 설명해 주시는 장면을 보고 이제 무릎을 쳤던 게 뭐냐면 제가 느꼈던 거는 이 강남 같은데 원래 잘 사는 동네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투자 수익이 나오면 그걸 다시 그 동네에 도로 넓히고 공원 짓고 학교 짓고 도서관 짓는데 다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네는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점점 더 땅값은 오르고 그 동네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 근데 이 모델을 깨려고 했던 게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의 어떤 새로운 결합 모델이었던 거. 그것도 아주 일부고요. 대부분의 개발 이익은 사실 업자들의 주머니에 대부분 들어가고 그 지역에 재투자되는 것도 사실 아주 일부예요. 근데 그
업자들의 주문에 들어갈 것을 뺏어서 이 지역에도 투자하지만 더 어려운 지역에도 고득에 이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자, 이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네네네. 전면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지하철이 9호선까지 있습니다. 네네네. 1호선 빼고 나머지는 다 4단까지 이으면 강남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강남을 네.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 부산에서 세금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지하철 지을 때. 네.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혜택을 보면 그럼요. 그 돈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그렇죠. 네. 지방에 있는 우리도 혜택을 보게 해주는 게 국가 네.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큰 범위에서는 이래 되는 건데 네.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세금 내지 않느냐. 네.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세금을 만드는 사람만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세금을 적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네. 또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표가 돼야 되니까 아. 또 세금 올리면 표 못 받으니까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불균형이 오는 거를 이재명처럼 하면 한다라는 소신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재명 그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서울 수도권에서 벌리는 네. 서울 수도권의 투자를 이제 좀 그만하고 네네네. 부산이나 이런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가 보여지는 서울 거죠. 국회의원이신데 괜찮으세요? 서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지역구가 강동이지만은 네네. 강동은 도시계획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진전돼 있습니다. 많이 돼 더 이상 뭐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사각지대를 조금 해소하는 그건 몰라도 예.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는 돼 있는 곳이거든요. 서울은. 그래서 제가 부산 국감 할 때도 그 왜 무슨 그 하이퍼 큐브인가? 어반 루프. 어반 루프. 예, 어반 루프는 내가 비판을 했습니다만 기술이 검증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어반 루프를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이게 맞나? 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본인도 만드는 거 알면서 이제 공약은 했고, 그래 이제 용역비 좀 내자 이러지. 영역비도 좀 내자. 좀 내. 나 선거에 좀 써야 되니까 용역이라도 한번 해볼게. 어차피 안 이 된다, 정도라고. 이거. 어차피 공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 뭐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3D로 조감도 하고 이러면 이게 때깔이 좋으니까 이제. 마치 정치를 오래 하셔가지고 핵심을 딱 그런 거예요. 다 알면서 그런다. 그래 다 알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울산이 광역시고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는 야 그럼 지하철이 없으면 울산은 못 타고 다니라고 이 서울 촌놈들이 또 순진하게 물어봐요. 그럼 울산 사람들이 우리 고래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야, 우리 혜리 말이 참 재밌네. 오죽하면 지역이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지역이라는 것도 우스운 거죠. 부산이 350만 도시고 울산이 100만 도시인데 지방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고 이런 거를 깨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표 이제 어떤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그건 발전이 해야 필요하다. 됩니다. 엄청난 국가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이 진짜 이때까지 간행처럼 해왔던 여러 가지 또 사소하게 바꾼다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 문화나 모든 걸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리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좀 빛을 볼 수 있게끔 빨리 진행이 되는데 사실로 개혁이라는 게 혁신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조금씩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강력한 후보를 내면 조금 더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은 거죠. 네. 저는 죄송해요. 그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개발을 하면 그래 당연히 뭐 개발사가 돈 벌어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저게 자기들 게 아니고 사실 공공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걸 번 걸 당연히 그 지역에 하는 게 맞지. 근데 아니, 그게 아니네. 어려운 지역에 쓸 수도 있네. 라고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는 국민들이 이걸 알게 되신 것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 우리 의원님 핵심을 지적하셨습니다. 네. 역시 부산에서 오래 고생하신 만큼 이게. 아니 저도 29의 최연소 구의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대장동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었던 게 우리가 598 부산행이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부산 얘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이건하고 부산의 LCT 개발 사업 네.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둘이 얼마나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뭐 핵심적으로는 LCT는 민간 개발을 한 거고, 그렇죠. 대장동은 공공이 안 끼고 민관 합작 개발을 통해 가지고
반은 공공 개발한 거죠. 네네네네. 근데 이 LCT는 민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몽땅 민간으로 그냥 다 가버린 거죠. 1조 원에 달하는 그런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이용복이라는 사람 주머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개인 주머니에.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부산 LCT 같은 경우도 LH가 원래 토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뭐 개발을 할 기반을 닦아놓고 그걸 이제 이용복 회장 휘하에다가 싸게 분양을 해준.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 박재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부산 도시공사, 네. 부산 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똑같은 거네 대장동이랑.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토지 개발만 네. 해가지고 2,330억이 들었는데 네. 2,336억에 그냥 민간 사업자 넘긴 거예요. 6억만 이득을 남기고. 그게 6억, 말이 됩니까? 6억이요? 말이 되면 그냥 넘겨준 거지. 해운대 금싸라기 땅을. 그러니까. 아니 6억이면 운영 경비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안 되려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6억만 받고 보낸 거예요. 그래 생각을 우리가 좋게 해주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시작할 때는 원래 이게 주거용 시설 개발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부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특성을 위해서 이제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라는 네, 네,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공사가 토지를 수용하는 게 네. 자연스러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땅을 팔고 나서는 바로 주거용으로 전환을 해버리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계속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제일 어려운 게 토지 수용이고 그렇죠. 토지 개발이고 이거를 리스크를 제거해 줬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은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럼 이걸 LCT에 대입을 해보면 토지 수용하고 개발하는 거를 심지어 다 해주고 다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6억 더 받고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근데 되죠. 지금 그 주거지로 될 수 없는 거를 그렇죠. 주거지로 해준 건데 예. 이게 이제 그 중심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산 바다 바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옆이니까.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폐지를 해준 건데. 아, 부산은 다 해줄 수 있어요. 가족끼리. 근데 왜 주거지로 안 되냐면 그 해수욕장이잖아요. 해수욕장이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만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 오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나중에 주거단지로 바꿔주면서 특혜를 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중심 미관지구를 해제하게 되면은 원래는 거기에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60m밖에는 못 짓는데요. 근데 이게 고도 제한이 풀리는 거예요. 중심 미관지구 해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무려 412m까지 지을 수 있는 101층 그런 걸로 허가를 해줬고 882세대입니까? 아주 많은 주거단지로 된 거죠. 또 엄청난 특혜가 도로도 또 그 돈을 닦아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주변 도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미관지구를 일단 해제해 주는 걸 하고요. 네, 네. 부산시는 이 고도 제한을 풀어주고요. 풀어주고. 그리고 고도 제한을 부산시에서 풀어주고. 네, 고도 제한 부산시에서 풀어줬고요. 그리고 해운대구청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해 주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을 생략해 해줘요? 주면서 아니 바다 바로 옆에다가 그렇죠. 부산은 다 된다니까. 100층짜리 집을 짓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세대가 들어오면 그 옆에 교통이 복잡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교통량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 이익을 이제 이 입금의 일부를 도로를 닦거나 하는데 써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도로도 다 해운대구청에 닦아주죠. 구청에서 닦아주고요? 네. 그리고 그 구청장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네. 다행히 구속돼 있는데요. 뭐 사실은 최근에 뭐 나왔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은데 똑같이 어떤 특정한 그 토지에다가 개발 사업을 이제 공공의 토지에다가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쪽은 이재명이 시장이고 저쪽은 국민의힘 계열의 시장과 구청장이 있어서 결과가 너무 다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대표적으로 이 LCT하고 대장동 개발을 비교를 해서 우리 국감때 의원님들이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 거기가 바로 바다 옆이니까 거기 안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네. 바닷물을 끌어다 쓰거든요. 해운대 앞바다 바닷물을 끌어다어요?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바닷물 수영장이에요. 그러면 그 수영장 물을 또 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역시 어디를 다시 버려요? 해운대에 버려요? 다시 바다에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바다 옆에 그 101층이라고 하는 높은 아주 큰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오면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환경영향 평가를 졸속으로 거의 하지도 않고 내줬다는 것은 이건 정말 범죄 행위 중에서 아니, 더 너무나도 정말 황당한. 물을 해운대에서 끌어다 쓴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난 게 이게 그야말로 손해는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딱 그 전형인 거 아닙니까? 전형이죠. 근데 그 이익을 이용복 회장도 물론 많이 갖고 갔지만 사실은 LCT의 불법으로 특혜로 분양을 받은 수많은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검찰 그리고 저희 박형주 시장님까지 사실은 그 이익을 다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거죠. 호수까지 다 해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데 예를 들면 그 당시 부산시장이 우리 박정희 행님이었다. 그랬으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뭐 저도 어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가죠. 안 섰다고 봐야죠 NCT가. LCT 자체는 없다고 봐야죠. 시작이 안 됐다고 봐야죠. 시작이 안 관광지구가 그렇죠. 됐을지언정 네. 그렇게 이제 100층 넘는 그 아파트가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뭐 해운대에 이제 호텔 안 지면 허가를 안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계속 지금 허가를 낼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죠. 이번에 우리 이제 시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도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호텔도 벌써 다 뜯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업자들이 돈을 그래 비싸주게 살 때는 저거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어서 사람이 살게 만들어야 돈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걸 절대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대장동 이야기를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이제 첫 방에 하고 싶으셨다는 그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부산저축은행이니까 또 부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피해자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왜 부산저축은행 그 사태를 잘 아냐면 그 2011년에 이 사안이 터지고 국정조사를 했었거든요. 맞아. 그 국정조사를 할 때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18대 국회 때인데 그때 조영택 의원실에서 국정조사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때 뭐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뭐 삼화저축은행, 뭐 보혜저축은행, 뭐 여러 저축은행들이 다 터져서 전북저축은행 다 터지고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걸 가려줬다는 그 사안의 크기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게 수사가 안 되고 넘어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다뤘던 사안들 중에 보혜저축은행에 50억 부실대출 이런 게 있었거든요. 50억을 브로커 끼고 부실대출해가지고 그게 중수부에서 수사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1,100억이 넘는 돈을 1,155. 검찰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잘못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제가 있으면 좀 기소를 잘못 이래 좀 적으면 또 불구되잖아요. 적음합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를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뭐 남욱 뭐 김만배를 비롯한 이 일당한테는 어떤 이득이 갔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 받은 그 자금이 계속 살아남아 가지고 그 대장 PFB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활약을 했던 사람이 이강길,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원주민들한테 땅 사들이고 뭐 이러던. 그렇죠. 그 돈 가지고 땅 사들이고.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아 가지고 소위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이런 도둑계약 을 하게 된 거고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그 도둑계약에 지분이 많아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이 이 대장동 그 도둑계약 내지는 비리의 씨앗입니다. 씨앗. 뿌리. 이강길이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틀림없이 이제 PF를 하는 데벨로프먼트일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때 당시에 업자죠. 그때가 잘 되면 성공하고 뭐 안 되면 완전 꼴비 되는데 1,몇백억을 빌렸잖아요. 이제 저 부산저축은행 이제 뭐 아들인가 조카를 통해서 딱 해갖고 이제 리베이트 주고 딱 해서 이제 이걸 시킨 3천만 원. 이걸 시킨 게 누구냐면 남욱하고 정영아이가 심부름을 했습니다. 땅 사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32점 몇 프로의 땅을요. 대장동 지구에 32%. 그걸 다 샀어요. 그 아들이 미리. 그래 갖고 이제 이게 또 사건이 나서 구속이 되는데 남욱하고
정영학이는 구속이 안 됩니다. 남욱은 구속이 됐는데 무죄가 되고. 무죄가 됐고. 구속이 됐는데 예. 남욱은 이제 변호사니까 네네네. 또 저것끼리 좀 있잖아요. 네. 우리는 변호사 비용으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뭐 그때 돈이 8억인가 10억인가 이랬는데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남욱이 구속이 안 돼보니까 네. 이광길이가 자기가 이제 감옥에 있지 또 돈은 빌리는데 이자가 1년에 100몇십억씩 나가지 네네네. 자기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넘긴 거죠,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남욱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모든 설계자는 정영학입니다. 아. 그 정도로 정영학이가 뒤에서 설계를 다 했던.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니까 이런 게. 그러면 이게 그때도 그 2015년도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할 할 때도 정영학은 구속이 안 됐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자술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네네. 지금이랑 똑같이.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정영학이가 녹취록 네. 편집해가지고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정영학은 거예요. 수사를 안 받고 참고인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 웃긴 거예요, 이것도. 보면. 일당인데. 네. 아니 그 뭐 유동규인가 그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뇌물 준 사람이 김만배잖아요. 김만배. 예. 그럼 뇌물 준 사람도 구속이거든. 근데 안 들어왔어. 그는 영장에도 안 돼. 나 그 참 이해가 안 돼서 여당인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이제 부산 저축은행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데 부산 저축은행 사태라는 게 부산 경남 지역의 서민들의 피눈물. 맞습니다. 아 를 진짜. 빨아들여서 네. 지들 마음대로 돈놀이하고 마음대로 꺼주고 뭐 아들 뭐 네.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은행이 날아간 건데 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양산이 됐는데 엄청나죠. 피해자들의 그 돈이 남욱 정영학 일당한테 그대로 살아남아가지고 그게 대장동으로 가서 지금 이 난리가 나게 된 이 흐름인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여기에서 시작해야 될 게 그때 당시에는 토지 매입 자금을 네, 대출해 주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IMF 직후여서 네.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됐고 더군다나 대장동은 LH가 공영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 매입 대금을 이미 공영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지 진행 중인데 2009년도 시점인데 네. 지금 LH가 공영 개발 포기하기 전이에요. 네. 그런 시점에서 대출이 나갔는데 토지 매입 자금으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LH가 앞으로 공영 개발을 할 건데 민간 업자가 와가지고 내가 여기 개발해가지고 돈을 벌 거니까 빌려주세요. 그렇지. 아니 네가 무슨 LH 사장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데 이걸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윤석열 그 중수부 이과장. 중수이과장이 그냥 참고인 이 조우영 그 알선한 조우영을 네. 데려다가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그 사건을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1,150억에 대한 건 조사 안 한 거죠, 아예 수사를. 아 저것끼리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만 저- 잘 삼으면 다.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여당에 지금 그 야당의 대선 후보 되니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 우리 의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름들이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은 빠지는 데가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에 그 조우영 브로커의 변호인을 맡았고 그 박영수를 소개해 준 게 지금 화천대유 김만배. 대표인 김만배고 김만 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수 이과장으로 주임 검사가 윤석열인데 그 중수 부장이 또 그 당시에 50억 클럽. 김홍일이었다가 처음에 이제 김홍일이었다가 지금은 윤석열 캠프 TF 팀장 맡고 있는 김홍일 중수과장이었다가 중간에 중수부장이 바뀌는데 그게 또 최재경 중수부장으로 바뀌고 그 최재경은 지금 화천대유 50억 클럽. 저는 보면서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똑같은 출연진을 그때 썼다가 지금 또 쓰는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그대로 연결될 수가 있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형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 새끼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아니, 느낌으로. 일부 다른 검찰들은 안 그렇겠지만 특수부 또 뭐 중수부 이게 있었던 검찰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검찰 출신들 정치인들이 다 그 조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은 신성가족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은 안 잡혀가니까. 그렇죠. 어떤 짓을 해도 어차피 나는 기소 안 될 거니까. 나는 기소 안 되고 괜찮으니까. 왜냐 기소권은 검찰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LCT 때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습니다. 당시에 LCT에 이제 제가 이례적인 게 중 하나가 투자인 민재거든요. 예. 7억을 네네. 7억을 투자해주면 맞아요. 예. 7억을 투자하면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근데 그 당시에 그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당시 황교안. 황교안. 그리고 당시 부산지검장은 석동현.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가게 그렇죠. 되죠. 예. 이렇게 그 이름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부산의 모 의원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내가 그날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엘리트라는 최고위의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는 이런 친구들의 범죄가요. 없는 서민들의 범죄의 몇백 배 됩니다. 금액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니는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학교 가서도 선생들도 니는 공부만 해라 하니까 인성이 안 자랐죠. 그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주로 권력지향적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처럼 뭐 아나무인식으로 윤석열이처럼 뭐 홍준표한테도 어깨 치면서 뭐 이래 하고 뭐 이 걸어가는 것도 완전히 무슨 총장 그게 대한민국의 이 독재의 그 전형을 보는 이런 모습을 비서 제가 볼 때 참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래 탄생을 하는 거죠. 진짜 형님 말씀 맞는 게 윤석열 후보를 보고 있으면 혼이 나본 적이 없는 인간의 어떤 전형을 보는 것 같아요. 연수원 이후로는 한 번도 질책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전두환 이름 얘기했다가 그렇게 혼나는데도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혼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뭐. 약간의 정치적인 그 고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 좀 조장하는 중도표를 소위 말해서 이제 영남 쪽에 좀 지금 당내 그렇죠. 경선에서 자기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이 뜨거운데 용호헌님께서 이제 새날에서 박재호 의원님 자주 부르세요 재밌네요 하셨는데 저희 매주 수요일에 아니 제가 주민입니다. 598 부산의 주인입니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미경님께서도 자랑스러운 부산의 자랑 박재호 의원님 짱 이렇게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해식 의원님의 훤칠한 모습에 대해서 음성 좋고 음성이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는 좋으세요. 말씀이 많습니다. 좋아요. 이기냥 일진실 전원원님께서도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훤칠하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 박인영 의원님 똑부라지다는 말씀 많습니다 지금. 떡수이잖아요. 떡수. 콩이님 도민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말씀해주고 계시고 하여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박재호 의원의 박재호 행님의 새로운 모습도 여유 있는 척하면서 매기는 검찰은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매기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살짝 듣기로 우리 이해식 의원님께서 598 부산행을 위해서 특별히 딴 데서 공개 안 한 특별한 정보를 하나 갖고 오셨다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 네, 국정감사 중에 김용판 의원이 왜 돈다발 사진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조폭에 연루됐다 이렇게 이 뇌물 받은 거다 이거. 폭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이재명 지사도 지적을 했지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악용해가지고 사실 국민을 우롱한 거거든요. 그렇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사진이 허위된 날조된 사진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 박철민이라는 사람, 그죠? 조폭, 조폭. 국제 마피아파 뭐 행동 대장급으로 자기가 근데 행동 대장급이었다는데 90년생이에요. 12년 동안 행동 대장이었다는데 그러니까 90년생인데 지금 나이가 32살인데 12년 동안 했으면은 역사하면 20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2007년부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로 계산하면 18살이에요. 아니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김용판 의원은 무슨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뭐 TV조선에서 무슨 뭐 이렇게 자기가 메모했다는 내용이라면서 공개를 하는데 뭐 이 지사 뭐 몇 시 약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가 메모했다는 형님은 메모하는 시점에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인데 이 지사님은 2018년부터 지사였으니까 2018년 이후에 메모대로라면 2018년 이후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자기 형님은. 이런 거짓말을 언론들이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막 방송을 단독이라면서 하고. 아니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말이 국정감사장에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갖고 와서 그 검증조차 한번 하지도 않고 실제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다 알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문제인 그분이 거죠. 서울경찰청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그 자기가 썼다는 진술서 읽어보면 내용을 알 텐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그럼요. 예. 너무나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막 분탕질을 좀 쳐가지고 지지율 떨어뜨리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참 이게 정말 우리 새날의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탄스럽습니다. 새날의 특종을 이야기해 주세요. 행동이 또 정리를 해주시네요. 챙기시네요. 특종 보여줘요. 특종을 챙기셔. 그 박철민이가 지난달에 사실 1심 공판이 있어가지고 선고가 됐잖아요. 4년 6개월입니까? 실형도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부구치소 4년 6개월 맞죠? 4년 6개월 맞습니다. 네. 이 검찰은 12년 구형했는데. 그렇죠. 구형은 12년을 했고 제목이 8가지나 됩니다. 네네네. 폭행, 뭐 업무방해, 사기, 마약, 사기, 뭐 네. 사기 아주 그냥 대단해요. 근데 이 사람이 중학생 때부터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답니다. 했고 전과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중학교 때부터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동부구치소에 있다가 지금 이제 1심 판결을 받고 나서인가 수원구치소로 이제 이감이 됐는데 동부구치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집이 성남이기 때문에 붙들려면 무조건 동부구치소로 동부구치소로 가요. 일단.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이 박철민을 봐왔던 징벌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구치소로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무슨 사고 치면은 징벌을 주잖아요. 그 징벌을 주는 그 징벌위원 중에 한 분이 제 지역구에 사는 분이 계세요. 세상에.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서 사고 치는 애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잡혀 들어와서도 사고 치는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 박철민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개과천선 했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들어와서도 사고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징벌위원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국정감사한테 정신이 없어가지고 늦게 보는 바람에 질의가 다 끝나고 이걸 본 거예요. 바로 제보를 했는데 이분 안타까워서 바로 제보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영상을 보시다가 저 내가 아는 애인데 이분한테 이제 제보를 한 거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국정감사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새날에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또 얻어먹게 됐네요.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이 보시면은 카톡 보내주신 거예요. 카톡 내용이군요. 이게 확대해 제가 복사를 한 카메라. 네, 복사를 한 건데 이름은 제가 이분 이름은 살짝 지우고 이렇게 아이고 벌써 나갔나. 직접 받으신 거죠, 이제? 네, 직접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 허락을 구했어요. 이거 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냐. 그래서 뭐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지사 국감을 보면서 김용판이가 한 발언 중 국제 마피아 박철민의 돈다발을 줬다는 말을 듣고 기가 찹니다. 제가 동부구치소의 징벌위원으로 매주 참가하는데 박철민이란 놈의 수용생활 징벌 기록을 한번 보시면 정말 화관입니다. 수용생활 전체가 징벌방에서만 생활한 놈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부지기수고 동부구치소 전 수용자 중에 가장 문제수입니다. 그냥 나서고 싶고 우쭐하고 싶은 이런 놈의 거짓말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딱 믿고 진실인 것처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돈다발을 보여주고 이 지사님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걸 보고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말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왔는데 박철민이라는 놈은 중학교 때부터 구속되어 제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문제수입니다. 그런 놈의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구치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을 따로 이제 징벌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징벌위원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외부에서 온 분 2분, 내부에서 그 교도관들, 교도관 중에 이제 교정 사무 보시는 그 사무관급의 과장들이 2사람. 그리고 이제 위원장은 이제 한 사람이 맡아서 한대. 그래서 5명으로 되는데 이제 자기는 외부위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걸 중학교 때부터
봐왔다는 거예요. 원래 맨날 그러던 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 말 자체를. 제가 이제 이걸 느끼면서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느낀 게 네. 이제 기자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새누리당, 국민의힘은 이렇게 한다는데 의원님 전략은 뭐 우리 당 전략은 내가 네. 딱 한마디 하고 우리는 전략 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만 이야기할 따름입니다. 저도 공부를 한 10시간 정도 그걸 다 봤어요. 대장동 관련된. 대장동 관련해서 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책 회의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기자가 그날 아침이에요. 김용판 의원이 엄청나게 큰 건이 하나 있어갖고 파토가 날 거고 막 정리 확실한데 이거 그런 게 있다는데요. 제보가 왔어. 김용판 의원실에서 미리 흘린 거죠 이제. 그렇죠. 기자들한테 자기들은 엄청나게 준비를 했고 준비를 맞춘다고 한 거겠죠. 폭탄이 있다. 폭탄이라고 해서 나는 그런 게 있나? 그런 거 없는데. 왜냐면 제가 아는 이재명이는 박근혜 그다음에 뭐 이명박 정권 때 탄압만 받아서 만약에 돈을 좀 받았더라면 엄청난 계좌 추적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미리 선약을 해도 사람이라는 게 내 그만두면 뭐 좀 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새끼 중간에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건 안 되거든. 그런데 없어. 그래서 나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뭔가 싶어서 갔는데 이제 이걸 딱 터뜨렸는데 제가 자기 손에서 터졌죠 폭탄이.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국민의힘이라는 곳은 자기들이 세상 살아왔던 부처님은 부처님만 보이고 아들이 다 같이 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당을 저거가 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지시하면 다 한다. 국회의원 공천도 대통령이 다 준다. 저거는 그래 왔거든. 대통령 되려면 돈을 한 1조 만들어서 미리 언론사 이런 데 다 뿌려서 방송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탁 젖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계속 같이 있다가 보면 자기들은 이런 게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 원래 좀 뽀찌 좀 얻어먹는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하더라도 인간이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행태를 딱 생각을 갖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닐 거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왔던 곳에 딱 접합이 되면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김용판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차장까지 하신 분인데 서울청장까지 하신 분이죠. 서울청장이죠. 그런 분은 진짜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하나 해야지 된다. 이런 거에 탁 매몰되면 또 이재명이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딱 자기들끼리는 뭐 이재명은 악마라고 딱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윤석열을 악마 손에 저건 잘못 빼앗다라는 거지.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거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 알면서 그러는 거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이제 세뇌가 돼. 자기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집단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아무리 똑똑하고 이런 사람도 세뇌가 되면 답이 없겠구나. 의원님 이번에 이제 서울청 그 국감 하실 때 하시던 그 약간 감동이 약간 비슷하게 밀려오는데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살 줄 알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렇게 살 줄 알고 자기의 시각으로 재단을 하니까 안 그랬을 리가 없어 할 수 있는데 답이 안 풀린다. 아니 그게 억수로 괜찮은 친구가 그 들어가서 한 몇 년만 지나면 비슷해져 버린다는 거죠. 같아져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를 욕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집단도 그런 거는 국회의원 정도 되면 경계해야죠. 경계해야 돼.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포르쉐를 타고 왔잖아요. 그걸 보고 쟤네가 옛날에 정말 감수성이 떨어진다. 쟤네가 옛날에 조국 전 장관 딸이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렸었는데 지금 아들들이 타고 다니니까 당연히 민주당 쪽 사람들도 그럴 줄 아는 거구나 이게. 갖고 있는 차 중에 가장 소박한 차를 타고 온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이 있었죠. 아니 우리는 아반떼 타는데 지그들 기준에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의원님 이 지지자 이 유권자 지역에 이 카톡을 보고 저는 민주당 이번 대선을 국민하고 원팀으로 치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감을 저는 국민들이 국감에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옛날에는 자기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언론에서만 잘 써주면 그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 완전히 지나갔다. 실시간으로 국민들을 보고 바로 검증해서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제보하는. 그러니까 돈다발 사진이
허위라는 거 그렇게 해서 온 제보를 거잖아요. 그렇게 제보가 온 거잖아요. 지금도 지금 징벌위원회 위원이셨던 분이 바로 그냥 이렇게 제보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민주당만의 대선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하고 원팀에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네. 또 이렇게 또 정리를 또 그렇죠. 잘해주셔가지고. 정리요. 정리하면 박인영이다 역시. 네. 아, 또 부러집니다. 역시 떡이야 떡순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국정감사에 이렇게까지 그 시청자의 눈이 많이 몰린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거의 없었죠. 예. 야 저거 어느 날 뭐 다 봤다고 전화가 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다 모아봐도 대단히 뭐 이렇게 조회수가 많지만 MBC에서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를 생중계한 게 10시간이 넘거든요. 10시간 11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이에요. 그걸 보고 정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열심히 시청을 해 주시면 우리 정치가 정말 좋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맹활약을 해 주셨던 이해식 의원님 그리고 이제 우리 재호행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부산에서는 혹시 이번에 있었던 건 경기도 국정감사 보고서 특별히 또 다른 얘기 시민들 해주시고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국정감사 하기 전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어도 이재명 지사의 무능을 드러내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국민의힘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이 팀플레이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내용도 없고 윽박 지르기만 하고 폭태를만 폭태를만은 무능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국감이었다. 역시 이제 실력이 있어야 그럼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가닿는다는 걸 이번에 좀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님들은 국정감사 마무리만 남으신 거죠? 네, 이제 종합감사만 종합감사. 네, 26일 날. 약간 미진했던 거 이제 추가로 하는 게 이제 종합감사.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꼭 의원들이 제기하고 싶은 그런 거를 골라서 추가로 하는 종합적으로 하는. 시정감사는 끝났습니까, 박인영 의원님? 저희는 11월에 지금 박형준 시장을 벼르고 있습니다. 요것도 너무 배우지 마. 그럼 살살 저희도 신사적으로 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살살 때린다고 때려도 저쪽에서 죽을 만큼 아파하더라고요. 요즘 정말 얼굴이 너무 까칠하세요. 그래요? 네, 얼굴 너무 까칠하셔서 거기 너무 동정심 갖지 마시고요. 네네네. 그러면 시정감사 하실 때도 아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또 우리 598 부산항에서 많은 썰풀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특종을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저 부산 시정감사도 생중계하니까요. 네네, 잘 많은 제보 봐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골치 아프겠어요. 몇 분만 있으면 작살나면. 박형준 시장이 작살나는 장면은 저희가 또 중계를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의원님 오늘 저희 처음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분위기가 어떠셨습니까? 거의 좋네요. 사투리도 비슷하고. 네네네. 케미도 맞고. 네네. 옆에서 워낙 구수하게 하시니까 이게 표준말 쓰는 게 더 도드라져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주 출연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면. 제가. 오라면 오요. 어쩌겠나. 오라면 지가 와야지 오야겠네. 한마디로 그냥. 아니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방이 있는데 부산을 준비하는 회의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행님이 섭외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끔 들어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전화를 해. 야 혜식아 나왔나? 이러면 이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제 밝힐 수 있습니다. 저도 인연이 다음 주 화요일 바쁘나? 아니요. 그럼 서울쯤 올라온다 해서 올라와 보니까 이걸 하게 되었어요. 첫 방송이. 이게 무슨 동네 마실 가듯이. 네네네. 시간 있나? 이래가지고 부르는. 저희가 그렇게 강력한 출연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니까 본격적으로 대선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598 부산항의 역할도 그리고 이제 부산 선거를 위한 준비 그리고 민주당의 부산한 움직임들이 더 좀 필요하고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좀 뛰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호행님하고 인형 누님과 함께 그리고 가끔 찾아주실 해식행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이해식의 국회의원 이해식의 활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입식이 아닙니다. 주입식이 아닌 내장동 1타 강사 알겠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이해를 시키면 지식이 늘어나는 이해식 의원과 함께 야, 막판에 한번 하셨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박인영 의원님 또 박재호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많이 워낙 남겨주시고 계세요. 샤이니션님께서 성호 이해식. 이렇게 목소리에 대한 또 말씀해 주셨고. 진짜. 예. 진희님께서 박재호 이해식 의원님 앞으로 눈여겨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윤서님께서는 박인영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LCT 진짜 한번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 김희엄님께서 민주당 원팀 화이팅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첫 생방송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우리 재호행님께서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유튜브 스타세요. 그럼요. 제가 사실 이쪽은 걱정이 많고 저쪽은 전혀 걱정을 안 했는데 오늘 좀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스타세요. 제가 사실 이제 박인영 의원님이 못 오시면 이 방송 어쩌나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약간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가능하다. 잘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굉장히 센 분하고 또 지금 저희가 섭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오후 3시 수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598 부산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